안녕하세요. 글라인입니다. 오늘은 좀 우울한 이야기, 그렇지만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후위기에 관련된 이야기죠. 지구온난화, 이런 거 말이에요. 항상 지구온난화 얘기는 너무 흔하고 재미없고, 이제는 식상하게 느껴지긴 했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제가 최근에 관심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는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글을 길게 썼죠.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기후위기 하기 전에 약간 세 가지 이미지를 먼저 전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블랙홀 우주 가설이에요. 이 가설에 따르면은 이 우리 우주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 내부에 있는 우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이 사물이 어느 한 점에 양자 수정까지 극도로 모이면은 trọng力이 발생하면서 이게 다 되튕길 수 있거든요. 이게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대튕김을 우리 우주의 그 빅뱅으로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되게 설명되는 우주적 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 일들이 꽤 많고요. 이 가설은 무한한 층위의 우주를 상정해요. 부모 자식 우주들이죠. 어떤 어미 블랙홀이 있고 거기 또 다른 자식 블랙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어미 우주의 자식 우주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무한한 우주들이 저마다의 시간을 가지고 있겠죠. 두 번째는 카르니안절 장마라는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옛날에 2000만 년 동안 비가 내렸던 적이 있어요. 이를 카르니안절 장마라고 부르죠. 되게 당연히 많은 생물종이 멸종했죠. 그리고 그 장마 끝난 다음에 번성한 것이 바로 공룡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2000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을까? 그럴 리는 없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칩시다. 그런 하루가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사이에도 1시간 정도는 비가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200만 년 중에 그 1시간이라면은 이게 비유하면은 8만 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맑은 8만 년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필이면 어떤 생물종이 진화를 그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생물종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하늘은 언제나 맑구나. 비는 내리지 않구나. 사실은 이 카르니안절 장마 사이에 있는 존재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 생물의 신체는 당연히 맑은 날에 맞춰서 진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 생물은 멸종하겠죠. 일시적으로 따뜻했던 어느 겨울날 계절을 착각해서 잠깐 피어난 그런 어떤 꽃봉오리처럼 그렇게 피지도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잘린 목의 이미지예요. 인간은 단단히 목이 잘리고도 한 3초 정도는 의식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곧 죽겠죠? 이 경우에는 죽음이 이미 찾아왔어요. 하지만은 약간의 지연 때문에 3초 정도의 지연 때문에 그 죽음을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1800년부터 2100년까지 딱 이 300년이 바로 그 3초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 문명의 어떤 붕괴는 이미 결정된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지금이라는 되게 좁은 창으로 과거와 미래를 그리죠. 그리고 인간의 시간 이상을 상상하기 되게 힘들어합니다. 이걸 현실성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동물에 비하면 현실성이 없는 편이에요. 우리들은 지성을 통해서 우리를 이 지금으로부터 뜯어내서 과거와 미래를 조망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몇억 년, 몇만 년, 몇천 년 도저히 그려지지 않는 시간들이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억지로나마 이 현실성에서 우리가 뜯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지구사적 시간 속에서 이 현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영원한 것이 2000년이라는 이 시간 혹은 만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순간의 찰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기후위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기후위기, 온난화 하면은 맨날 지구가 멸망한다, 붕괴한다 그러는데 멸망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좀 잘 설명이 안 되고 있죠. 저는 이거를 5단계로 나눠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0단계예요. 지구가 현재 상태의 모습 그대로, 지구 A입니다. 그대로 있고 현재 문명도 유지하는 거예요. 멋있지? 이거는 붕괴도 아니고 멸망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기깔나는 어떤 방식을 찾아가지고 현재 문명을 그냥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는 좀 벌써 실패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하고, 그 1단계 멸망은 지구는 일단 있는 그대로예요. 인류는 생존하고 있죠. 근데 이 상황이 현재 문명을 유지하는데 그냥 세계가 재편성 되는 거예요. 미국이 망하고 중국이 올라온다든 이런 식으로든 어떻게든 재편성 되는 거죠. 그리고 2단, 지구의 여전히 A예요. 지금의 지구입니다. 인류는 생존하는데 다만 약간 퇴보한 문명을 가지게 되죠.
3단계부터가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인데 3단계는 지구 B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구의 화학적 조성이라는 게 있죠. 산성도, 평균 온도, 산소의 농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바다의 산성화 등등등. 그러니까 지구의 화학적 조성이 아주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지구 B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인류가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은 3단계는 그래도 인류가 생존했고 지금과 같은 건 아니고 약간의 퇴보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 생각에 이게 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지구가 바뀌었어요. 지구 B로 바뀌었어. 그리고 인류는 멸종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5단계는 화성화라고 제가 부르는 건데 지구가 아예 C단계로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 생명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지구가 되는 경우죠. 저로서는 이런 경우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성이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화성은 예전에 물도 있었고 생명이 있었던 흔적 같은 게 좀 있는데 어떤 이유들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행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그게 5단계입니다. 5단계까지 갈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기성 세균이든 호기성 세균이든 세균은 그래도 살아남지 않겠나 생각하는 게 제 희망이니까요. 그래도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빙실지구. 2026년 올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426ppm이었어요. 근데 이 숫자만 보면 이게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100년 사이에 2배 뛰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감은 잡기 힘들죠. 이게 무슨 소린데? 이걸 알려면 이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이게 숫자 1이 100만 년을 뜻하는 그래프예요. 어마어마한 그래프죠? 이 5천만 년 전에는 1400ppm이 넘어 있었어요. 이게 에오세 초기인데, 그리고 이제 계속 1000만 년, 2000만 년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낮아지죠? 낮아지다가 이게 2만 년쯤 됐을 때 갑자기 한 번 더 낮아져요. 그러더니만 이게 바로 인류의 도래인데 0에서 갑자기 미친 듯이 이제 수직으로 쫙 쏟아버리죠. 이게 200에서 400이 됐다는 겁니다. 200이었던 게 곧바로 400으로 치솟았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봅시다. 중요한 거는 온실지구가 정상이란 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5천만 년 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PTM이란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랬는데 넘어갑시다. 근데 그렇게 엄청 온실지구였고 엄청 뜨거운 지구였죠. 근데 이 상황에서 쭉 냉각이 되면서 빙실지구로 전환이 돼요. 그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주된 가설이 바로 이겁니다. 아졸라 이벤트 때문이었다. 아졸라.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건데요. 이거는 물개구리밥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물개구리밥이에요. 이게 학명으로는 아졸라인데 이름이 예쁘니까 아졸라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4,900만 년 전에 북극은 약간 담수호였어요. 밑에는 바다였고 그 위에는 민물 호수인 좀 독특한 호수였는데 이 민물에 미친 것처럼 이 아졸라가 번식을 해요. 무려 80만 년 동안. 이게 생물이니까 번식을 하면서 탄소를 흡수하죠? 그리고 가라앉죠. 근데 가라앉는데 이게 밑은 바닷물이기 때문에 부패가 안 되고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침전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탄소가 격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80만 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구가 냉각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드디어 2억 5천만 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극에 얼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빙실지구의 기준이거든요. 이제 드디어 온실지구가 아니라 빙실지구가 된 거예요. 아졸라 사건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가지고 지구가 계속 차가워져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현대의 빙실지구는 매우 이례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2만 년 전에 이산화탄소가 180ppm을 찍었거든요. 45억 년 지구 역사상 최저 수준이 바로 180입니다. 지구는 단 한 번도 180ppm이었던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대의 빙실지구, 산업화 이전의 빙실지구는 지구 역사상 가장 특이한 시대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기간만 놓고 보면은 지구의 정상 상태는 온실지구 상태고 빙실지구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례적인 빙실지구 상태에서 인류가 태어난 겁니다. 인류는 700만 년 전에 침팬지에서 분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빙실지구에서 태어난 거죠. 제가 보기엔 이건 계절을 모르고 솟아난 꽃봉오리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아졸라 사건은 되게 급격한 사건이었어요. 80만 년이면 되게 짧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에 비하면은 그래도 사건이라 부를만 합니다. 인류라는 사건은 폭탄으로밖에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프 다시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그래프가 직선으로 그냥 치솟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 1이 100만 년이거든. 이 그래프에서 1000년이라든가 100년을 표기할 수단은 자를 대고 수직으로 긋는 거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표기할 방법도 없어, 이거는. 인류라는 지구사적 사건은 폭탄, 그 중에서도 섬광탄에 가까워요. 그냥 반짝 하는 게 바로 이 인류인 거죠. 근데 에너지량, 충전량은 어마어마해. 너무 대단한 사건입니다. 인류라는 사건은. 만약 지구가 온실지구라는 게 지구의 그 정상 상태이고, 지구가 만약 그걸 되돌아가기 위해서 인류라는 메커니즘을 선택한 거라면 그건 완전 실패예요. 왜냐하면 너무 격하거든. 이거는 따뜻해지고 싶어서 온몸에 기름을 뿌리고 그냥 불어붙인 거와 다름이 없어요. 인류는 그 정도로 대단한 폭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이산화탄소가 올라갔느냐? 그냥 많이 썼으니까 올라갔지, 그냥. 이거 보면 이게 누적 그래프가 아닙니다. 매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매년 연간 생산 그래프예요. 이게 되게 충격적이지. 2026년에는 545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고체화시키면 아마 545억 톤 정도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하지만은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수치냐? 1950년에는 이게 10억 톤도 안 됐어요. 이게 85억 톤이었네. 50년 만에 550톤을 찍은 거예요. 대단하죠? 게다가 이 탄소가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이게 당연히 누적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누적 그래프는 이제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누적된 탄소량은 1조 7,700톤인데, 이거는 감도 안 잡히는 거죠. 넘어갑시다. 그냥 많이 했다고만 칩시다. 그리고 이 정도 누적된 탄소는 이제 더 이상 지구의 정상 탄소 흡수 메커니즘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탄소는 앞으로 우리가 배출한 탄소는 무조건 그냥 내가 계속 쌓이고만 있다는 뜻이에요. 패딩 위에 패딩을 계속 껴있는 거랑 비슷한 거지. 왜 그렇게 많이 쓰느냐 하면 역시 전기죠. 전기에서 많이 씁니다. 산업에서 2%고 농축산업이 10%인데 그 중에서 11에 15%가 축산업이에요. 얘들이 메탄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든. 그러니까 전기, 산업, 농축산 합치면 90%가 넘는데 한마디로 산업화된 인류의 문명, 그러니까 인류 그 자체라서 죄를 묻기도 힘들어요. 자, 그럼 탄소 배출했다 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뜨거워지지. 그래프 보면 쫙 뜨거워지고 있죠. 이제 1.5도 넘깁니다. 1.5도라는 건 뭐냐면 산업화 1850년대 평균 온도, 이때까지는 그렇게 온도가 큰 변화가 없었거든. 이걸 0도라 기준점을 잡고 얼마나 뜨거워지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1.5도를 작년에 넘겼어요. 아닌가? 2024년인가? 2년 전에 넘겼네. 대단하네. 이 1.5도라는 숫자가 이제 계속 강조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지연이라는 글자예요. 지연. 제가 절망하는 이유도 대부분 이 지연 때문인데, 전기장판을 전기를 틀었을 때 따뜻해지려면 좀 이따 따뜻해지잖아요. 지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구도 똑같이 있어요. 다만 지구는 좀 느려요. 우리가 오늘 탄소를 배출해서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면은 그 지구 온도가 10년 후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되게 절망적인 얘기인데, 올해 우리가 겪었던 지구 온도의 상승은 올해 배출한 탄소 때문이 아니라 10년 전에 배출한 탄소 때문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10년 후까지의 온도 상승도 우리가 이미 배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 계산해서 지난 20년간 3,800억 톤을 쏟아 부었거든요. 탄소를. 그때 0.2도 상승했어요. 근데 그러면 지난 10년간은 지난 20년보다 훨씬 많은 탄소 4,100톤을 배출했습니다. 당연히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이제 10년 내에 0.2도가 더 오를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비현실적인 낙관적 가정이고, 이게 누적지니까 당연히 2도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10년 내에 0.5도, 그러니까 플러스 2도를 그냥 깨부시는 게 최악의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문제야. 하여튼 26년 현재 이미 티핑포인트 1.5도가 넘었습니다. 이 티핑포인트는 좀 이따 얘기를 하죠. 이제 2도가 넘으면 이제 괴멸적인 파국이 일어납니다. 다만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정보를 전달하자면은 이걸 완전히 결정된 미래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한 지연 현상은 열관성이라 불러요. 원래 뜨거워지던 거는 멈춰도 계속 뜨거워진다는 거지. 최근에 과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은 지구의 그 이산화탄소 흡수 메커니즘이 블라블라블라 해서 지금 당장 인류가 탄소를 한 푼도 배출하지 않는다면 이걸 넷제로라고 부릅니다. 넷제로. 이산화탄소 순배출 제로란 뜻이죠. 즉각적으로 온도 상승이 멈출 거래요. 되게 희망적인 얘기죠?
그리고 지구는 이산화탄소를 떨어뜨릴 거랍니다. 너무 좋은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까지 말한 앞으로 10년의 온도 상승이 모두 결정되었다 라는 말은 확실한 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이제까지와 비슷하게 탄소를 배출하면은 그렇게 될 거란 얘기고, 우리가 오늘부터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면은 이러한 결정된 미래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순 없잖아. 저로서는 그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545억 톤씩 쏟아붓던 거를 내년에는 제로 톤을 배출한다고? 그게 말이 될 리가 없지. 10년 내에 말이 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결정된 미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는 자료에 많은 게 2023년인데, 왜냐하면 그때 IPCC 기관에서 세계에서 가장 공식력이 있어요. 제 6차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때가 2023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낼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의 모든 종류의 그 기후변화 과학적 데이터들이 다 여기서 응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차 보고서를 보통은 제일 많이 중요하게 여기죠. 보고서에 따르면은 1, 2, 3, 4, 5단계로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3단계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현재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고요. 탄소 배출은 그냥 유지되고 감축은 좀 하지만은 넷제로는 만들지 못하고 2100년에는 4.5도까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게 IPCC 보고서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낙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작 2년 반 됐거든요, 이 보고서가 나온 지. 근데 벌써 이 보고서가 낡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장들이 있어. 모든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대에는 1.5도에 도달할 것을 예측한다. 1.5도를 피하는 건 가능하지만은 그러려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시나리오 1은 1.5도 미만을 유지하는 방법을 또 모델링하고 있다. 이게 다 헛소리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2030년까지 1.5도 안 넘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었던 거야. 1.5도는 다음 해에 넘겼어요. 2024년도에 넘겨버렸어. 그러니까 온도 상승 추세가 이렇게 쭉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빠른 거지. 그러다 보니까 현대 자료들 보면 이제 1.5도란 단어가 점점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2도란 단어가 등장해요. 왜냐면은 1.5도 이미 넘겼으니까 티핑 포인트를 1.5도로 잡으면은 이게 너무 절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환경적 허무주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그냥 어차피 다 망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1.5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2도를 많이 말합니다. 근데 그 임계 온도라는 게 그 티핑 포인트, 그게 이렇게 우리 사정대로 막 늘릴 수 있는 거였을까? 1.5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2도다 하면 2도다 되는 그런 거였을까? 글쎄, 한번 보죠. 바다와 티핑 포인트. 지구온난화에 주목되는 바다입니다. 제가 이번 조사하면서도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이 바로 바다였고요.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도 대부분은 다 바다랑 관련돼 있어요. 첫 번째 자료 보죠. 해양 산성화. 해양이 미친 듯이 빠르게 해양 산성화가 되고 있다. 이야기다.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숫자 같은 건 좀 빼죠. 중요한 거는 과학계에서는 그 아르고나이트 지구 한계선이라고 그 수소 농도 41%가 넘으면은 해양 생태계가 완전 붕괴될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해역에서 이미 이걸 넘었다고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이미 안전 범위를 지났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죠. 보면은 이 빨간 선이거든요. 야, 이거 38%를 찍었어요. 근데 이 추세대로 가면은 40은 3년 내에 돌파할 겁니다, 이거. 게다가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게, 지구가 산성화된 이유는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이거든요. 바다는 가장 위대한 그 이산화탄소 흡수원이에요. 바다가 산성화된 이유는 그냥 대기가 산성화되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벌써 10년 동안 이미 그 우리가 배출을 했잖아. 이게 아직 다 흡수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 바다가 흡수할 탄소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쭉 치솟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악순환이거든요. 이산화탄소를 바다가 흡수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산성화돼서 많이 흡수를 하면은 이제 흡수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또 흡수력이 저하돼요. 그러면은 바다가 이제 이산화탄소 흡수를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누적 개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 하면서. 그럼 해양 산성화가 다시 한 번 더 가팔라지죠? 다시 말해서 해양이 산성화되면 더 많이 산성화가 더 빨리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후위기로 된 변화들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음 사례 보죠. 북극 해빙입니다. 우리 북극 얼음 많이 녹고 있죠. 이 빨간 선은 1979년 직접 위성 관측을 시작했다는 의미고요. 이 이전은 추계치지만은 이후부터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보면은 쫙 떨어지고 있죠. 초록색은 평균선이고 그 파란색은 최저선입니다. 최저선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평균선부터 한번 보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냄비에 물이 끓고 있고 거기 있는 얼음의 3분의 1이 녹은 거죠. 그러면 다음 얼음들은 더 빨리 녹지 않을까? 북극이 해빙되면 문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해수면 상승일 겁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 해수면 상승은 그렇게까지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북극 얼음이 다 녹아도 꼴랑 7m밖에 상승을 안 하거든요. 물론 7m 때문에 없어지는 나라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면 상승의 문제는 사실은 북극보단 남극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지구상 얼음의 95%가 남극에 있거든. 그래서 남극 얼음이 다 녹으면은 해수면이 58m, 60m 정도 상승합니다. 거의 서울이 없어지는 수준이죠. 하지만 남극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쪽도 상황이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북극에만 좀 집중을 해서 악순환을 한번 얘기해 보면은 얼음은 하얗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반사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얼음이 작아졌어? 그러면은 어두운 바다가 드러나고 어두운 바다는 빛을 흡수해요. 그러면은 북극해가 훨씬 더 강한 빛을 점점 더 많이 흡수한다는 뜻이고, 그럼 이게 수증기로 이제 배출됩니다. 근데 수증기는 온실효과가 있는 가스예요. 그러면은 이게 북극 열돔 현상, 그러니까 지구 평균 온도보다 북극만 두세 배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음이 더 빨리 녹겠지. 얼음 빨리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 북극 열돔이 또 생기겠지. 그럼 더 빨리 녹겠지? 최악이죠. 두 번째는 메탄 유출인데, 북극 근처에는 엄청난 양의 얼음 밑에 고체형 메탄이 쌓이는 걸로 추산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얼음이 녹고 온도가 일정 이상이 되면 이제 메탄이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기 있는 메탄이 1700기가톤으로 추산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지구 대기에 있는 메탄을 싹싹 긁어 모아도 5기가톤이에요. 그러니까 5기가톤 있는데 여기는 1700이 있는 거지. 이 1700에 0.4%만 유출이 돼도 이제 메탄 농도가 2배가 됩니다. 지구상 전체가. 이건 당연히 어마어마한 괴멸적인 온난화를 불러일으킬 거고, 이것 때문에 지구 역사상 가장 급격했던 온난화 사건, 페팀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거는 시간폭탄이고, 시베리아 지역의 메탄 유출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몇몇 증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터진 폭탄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암흑이 느려져요. 이 암흑이 느려짐, 이거는 다시 너무 중요해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암흑은 대서양 연렴순환이라고 부르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순환 해류예요. 전 세계를 떠돌고 있죠, 얘가. 파란색은 심해에서 이동하는 거고 빨간색은 표층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북극에서 얼음이 얼면서 남은 되게 짜고 찬 바닷물이 아래로 폭포처럼 툭툭툭 떨어져요. 아마 장관일 겁니다. 바다 아래에서 폭포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천히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적도 부근에서 쫙 올라와요. 따뜻해지는 거지. 그럼 이제 따뜻한 물이 또 한 바퀴 지구를 돌면서 다시 북극으로 가서 이제 뚝 하고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하면서 전 세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로 아래로 바다 심해에서 표층수로 에너지와 산소 등등을 이렇게 휘적휘적 하면서 에너지를 다 고루고루 분산시켜주고 있는 지구적인 막대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되게 느려지고 있어요. 좋은 일은 아니죠. 지금 산업혁명 전이 100%였다면 지금은 83%까지 떨어졌네. 아마 제가 본 다른 기록에서는 80%까지 떨어졌다는 기억도 있습니다. 작년에 3%가 뚝하고 비약적으로 떨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속도에만. 근데 뭐가 됐든 왜 떨어지냐? 이게 속도가 왜 느려지고 있느냐? 해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북극에서 짜고 찬 바닷물이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폭포처럼. 근데 이게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민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짠 물이 아닌 겁니다. 염도가 희석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북극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짜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바닷물은 떨어질 필요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핵심 엔진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느려지는 거지. 문제는 이게 점점 더 빠르게 느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암흑의 멈춤은 어떻게 되느냐? 암흑의 멈춤을 붕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왜냐? 영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너무너무 큰 해류라서 그래요. 영향이 너무 막대할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너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기상 이변들이 이 암흑의 감속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 암흑 부분을 보면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과학자들이 5년 전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암흑이 느려진다고 막 소리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5년 전에 갑자기 뚝 떨어지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그 전까지는 별로 언급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암흑이 느려지긴 해도 붕괴할 때까지는 한 100년 정도 걸릴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예상을 다 초월해가지고 그냥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6차 보고서에서조차 암흑에 대해서는 되게 이상하게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막 거기서는 암흑이 느려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2100년까지는 붕괴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당연히 무슨 계산을 내놨죠. 근데 그 계산이 문제가 뭐냐면은 북극 빙하의 융해수, 그러니까 빙하 해빙수를 계산에 안 넣었어. 그러니까 민물이 일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도 2100년에 붕괴한다고 나온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이건 되게 이상한 게 암흑이 지금 느려지고 있는 이유가 민물이 유입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다시 그 민물 유입을 고려해서 계산을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2100년에는 아예 붕괴를 하고 2050년에 이미 붕괴 수준 10에서 40을 찍어요. 문제는 이 급격함에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 떨어짐. 이게 바로 티핑 포인트의 전형적인 예시인데, 티핑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중시합니다. 첫 번째, 비선형적인 변화. 그러니까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다는 뜻이지. 혹은 푹 하면 오르거나. 그리고 비가역성.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발적 폭주.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암흑이 어느 순간 임계점 지나면은 버티다가 쓰러지듯이 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가역성. 암흑이 이중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암흑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켜진 상태에서는 어지간히 힘을 가해줘도 이게 안 꺼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물이 유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뚝 하면 꺼져버리잖아? 꺼지면은 그때와 똑같은 에너지가 있어도 다시 켜지잖아. 이번에 여기서 버티는 거지. 두 상태 모두 안정화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암흑이 이제 붕괴되면은 그걸 다시 살릴 방법은 적어도 인간의 시간 내에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빙실지구와 온실지구의 격차와도 좀 겹쳐요. 그 온실지구로 이렇게 전환이 돼버리면은 이제 ppm을 400 이하로 낮춘다고 해서 빙실지구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발적 폭주. 이게 좀 무서운 악순환의 정수인데, 온도가 녹으면은 암흑이 느려지고, 바다가 산성화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메탄이 터지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악영향이야. 서로가 서로의 어떤 상태를 급격하게 가속화시키는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인류가 딱 멸종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인류랑 무관하게 이 서로 다른 요소들이 조응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안정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갈 거예요. 새로운 안정점이란 건 아마 온실지구일 것이고, 근데 온실지구 중에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온실지구, 빙실지구는 정말 러프한 부분이니까 온실지구도 미친 듯이 많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간에 결국 티핑 포인트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과학자들은 1.5도를 제시했었죠. 근데 이제 2도로 올려치기 했어. 근데 이렇게 멋대로 서는 걸 보면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혹시 넘은 거 아니야? 라고. 네, 맞아요. 저는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미래가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빙실지구에서 온실지구로의 전환이 결정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절망을 좀 생생하게 한번 느껴봅시다. 이렇게 기후위기를 말할 때 사람들이 되게 흔하게 이런 말을 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잘 해결해 줄 거야. 과학기술이 이제까지 우리들을 구원했듯이 과학기술이 또 이번에도 구원해 줄 거야.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타파할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하고 정치적인 방법을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은 얘기하지 않아. 왜냐? 이해 못할 것도 없죠.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는 건 인류가 힘을 합심해가지고 이거를 타파한다는 얘기거든. 왠지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불가능해 보이거든. 인간은 언제나 끝까지 인간다울 겁니다. 근데 과학적인 기술은 그런 인간적 한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과학기술이 뭔가 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가 있는 말들이죠. 그리고 그때 맨날 조망되는 게 탄소 포집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적은 그냥 탄소를 배출을 줄여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류와 대중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조금 줄이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있는 탄소를 이렇게 흡수를 하는 탄소 포집을 해야 된다는 거지. 탄소 흡수. 즉 넷제로가 아니라 무려 기적의 넷 마이너스. 인류의 탄소 배출이 도리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있는 탄소도 흡수하는 그러한 경이적인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적으로 언급되는 기술 몇 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메탄 열분해. 메탄가스가 별로 좋은 가스가 아닙니다. 메탄가스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한쪽에는 수소를, 한쪽에서는 블랙카본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대단한 기술이지. 게다가 이건 방법이 너무 좋은 게 수소도 돈이 되고 블랙카본도 돈이 되거든. 게다가 이게 수분해, 그러니까 물에서 수소를 분해하는 것보다 한 7분의 1 정도의 에너지만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썩 괜찮아 보이는 거지. 근데 이거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현실적 적용을 따져보면 까마득합니다. 일단 인간의 연간 메탄 배출이 연 3.8억 톤이에요. 이를 전부 열분해하면은 이제 인류가 지금 쓰고 있는 수소의 양과 블랙카본의 양을 너무 초과해버려요. 블랙카본도 한 20배 정도 초과해버려요. 인류 생산량에. 그러니까 블랙카본이 완전 쓰레기 같은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폭락이 문제가 아니라 인류는 이 정도 블랙카본을 어디다 써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냥 남아도는 거지.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문제는 메탄을 가져와야 이걸 분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메탄이 축산업이나 매립지 같은 데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메탄들은 수집할 수가 없어요. 메탄을 수집하지 못하면 메탄을 가지고 분리하는 것도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 가능한 거는 약간 특정 배출 장소, 공장, 채굴장, 메탄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 설치해가지고 포집하는 건데 이 메탄 열분해 시설이 그렇게 모든 공장에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게 1000도씨의 고열을 계속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온도 올리려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또 석탄 될 거야? 그러면은 탄소가 또 들어가면 이거 완전 다 헛겁니다. 한마디로 메탄가스를 어떻게 모아서 이동시키고 전처리도 하고 열분해하고 그 결과에 나오는 수소와 카본블랙도 어디서 잘 팔아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현재 지금 이걸로 실행되고 있는 메탄의 열 처리량은 220만 톤으로 그 연간 배출량이 0.05톤입니다. 이게 지금 10년 내에 100배로 전 세계 다 깔려도 5%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사육장에서 나오는 메탄을 수집할 방법도 별로 없어요. 제가 이 기술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기술은 그 수소 생산 기술로서는 진짜 혁신적이에요. 하지만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라는 관점에선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뭐 자연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돌 뿌리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웃긴 게, 암석의 풍화작용은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자연의 메커니즘인데, 왜 그런지는 넘어갑시다. 그냥 돌이 풍화되면은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좋은 방법을 떠오르느냐, 그 농경지나 해안가에 그냥 싹 다 그 돌 뿌리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돌들이 탄소를 잘 격리해 줄 거라는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이론적 그 이상치에 따르면은 상당히 높은 퍼센트지의 탄소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돌도 많고요. 근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 이게 탄소 포집을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많이 한다고는 해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요. 연간 탄소 포집률이 5% 정도가 이론적 최대치거든요. 인류가 550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면 그중에 5% 정도를 수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비현실적이냐면은 첫 번째로 일단 돌을 부수고 이걸 또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당연히 탄소가 엄청 배출돼요. 두 번째, 전 세계 모든 농경지에 다 뿌려도 그 다음에 매년 그걸 계속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돌가루를 뿌릴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이 돌가루가 환경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돌 뿌리기도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방법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돌 말고는 어때? 그냥 돌보다 훨씬 탄소를 더 많이 빨아들이는 물질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과학은 그걸 해줬습니다. 코프999. 2024년, 재작년이죠. 이때 코프999이 개발된 이약 코프입니다. 이 엄청난 신물질로 100g을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9g 포집할 수 있습니다. 그 뉴스에서는 1년 동안 10kg 포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냈는데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0도로 재가를 하면 탄소를 배출하거든요. 이거를 하루에 3번씩 1년 내내 쉬지 않고 1100번 계속해서 그 짓을 하면 10kg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치여가지고 그걸 불가능한 겁니다. 하여튼 그래도 기적의 신물질이니까 이게 막 희망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550억 톤을 뿜어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코프를 일회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코프가 6천억 톤이 필요하고 100회 재생하면 60억 톤, 1년 내내 1100회 계속해서 재생하면 그제서야 5억 톤이 필요해요. 인류가 1년에 생산하는 플라스틱의 총량이 5억 톤이에요. 사실 이것만 해도 솔직히 가망성이 없는데 그래도 이게 다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이게 문제가 돼요. 첫 번째, 선풍기가 많이 필요해요. 아니, 우리가 코프만 만들면 뭐합니까? 코프에다가 이산화탄소의 대기를 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흡입기든 선풍기든 이렇게 필요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대기를 그 코프에다가 쏴줘야 돼요.
이 코프 필터를 아무리 만들고 선풍기를 아무리 만들어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까 메탄가스랑 비슷해요. 이산화탄소를 어디 뭐 가져와야 뭘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구상에 전체가 퍼진 이산화탄소를 어쩔 건데. 그리고 그렇게 뭐 모집했다 쳐. 그거를 하루에 1100번씩 가열하고 이걸 뭐 이산화탄소를 뺐다 재사용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런 가열 냉각 장치는 또 어마어마하게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뱉은 건 또 기체 이산화탄소란 말입니다. 그럼 이걸 또 언제 고체화시킬 거야? 그래, 고체화시켰다 칩시다. 고체화시켰으면 이걸 땅에 묻든가 뭘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방법도 당연히 탄소를 씁니다. 물론 코프는 어마어마하게 경이적인 물질입니다. 하지만은 넷제로라는 꿈 혹은 넷 마이너스라는 기적을 이루게 하는 거는 뭐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생물 포집. 과거에 아졸라가 그 물개구리밥이 우리를 빙하기로 이끌어줬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면 안 돼? 식물로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생물 광물화,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토양균 활용, 플랑크톤 증식, 대형 해조류 증식. 그런데 이 모든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면은 진짜 절망적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식물 키우기. 탄소를 되게 잘 머금는 식물을 키워요. 그라스 종류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거를 키운 다음에 수확해서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 그리고 태우는 것에서 나온 탄소를 고스란히 고체로 만든 다음에 그걸 땅에 묻겠다는 거예요. 이거의 이론적 최대치는 50억 톤이에요. 지구 1년 배출량의 13%까지 해당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생물 포집 중에는 제일 큰 수치입니다. 다만 이론적 추정치에 도달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인도 전체 면적보다 큰 재배지가 필요해요. 두 번째, 식물 재배에 들어가는 물과 비료가 필요해요. 세 번째, 그거를 다 옮기고 재배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탄소가 없어야 돼요. 네 번째, 식물을 태워서 전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탄소를 고체화시켜서 그 다음에 그걸 격리까지 하는 뭔가 아주 멋있는 화력발전 탄소 포집 시설이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탄소를 배출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모두 달성하면 그제서야 13%를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글러먹은 얘기죠. 플랑크톤 키우기. 바다에 막 철가루 뿌려요. 그러면 플랑크톤이 막 이렇게 증식을 하는데 이렇게 탄소를 포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말도 안 돼요. 첫 번째, 전 세계 바다 면적의 10%에 다 뿌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년 30만 톤의 철가루를 10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뿌려야 되고, 증식한 플랑크톤이 부패하면 안 되니까 그걸 또 심해로 어떻게든 가라앉혀야만 해요. 이때 이 과정에서 그 탄소 배출이 전혀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제서야 6%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0.66%도 흡수 못해 이거 가지고. 그러면 미역 키우기는 어때? 한국 사람이 좋아하죠? 똑같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알래스카 면적에 미역 양식장을 설립하고 그 미역에 있는 영양소를 다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심해로 또 내려보내야 돼. 이렇게 다 하면은 그제서 3%. 이러다 보면 이렇게 묻죠. 아졸라는 못 쓰냐고. 아졸라 못 씁니다. 근데 왜 못 쓰냐? 이걸 검토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지구적 규모라는 게 뭔지 조금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당시 북극해는 400에서 700만 킬로미터예요. 이게 그 유럽 대륙 전체거든요. 현재 지구상의 가장 큰 호수가 8만 킬로미터예요. 8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아랫부분이 바다여가지고 탄소 격리가 가능했던 겁니다. 일반적 담수호에서 키우면 곧바로 부패하면서 탄소가 재유입돼요. 이 아졸라 이벤트는 정말로 특이한 기적의 연속 속에서 일어난 아주 독특한 케이스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온도도 문제가 돼. 아졸라 겨울에 죽어요. 당시 북극해는 그 연평균 기온이 17도인 아주 그 온화한 그 캘리포니아 날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졸라가 1년 내내 증식하지. 그런데 이런 조건 속에서도 80만 년 동안 흡수를 했었어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죠. 인간으로서는 아졸라에 기댈 수 없습니다. 즉 탄소 포집은 전부 다 거의 다 실패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탄소 포집 기술이 아니지만은 햇빛 가리기 기술을 한번 소개하고 싶네요. SAI인데 이게 그냥 기술도 아니에요. 이거는 성층권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요. 그 다음에 그냥 성층권에 미세입자, 그게 뭐가 됐든 그냥 미세입자 에어로졸을 뿌려가지고 햇빛 자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냥 썬팅을 좀 하는 거지, 대기에. 그렇게 뿌린 에어로졸은 1, 2년 정도 이제 지구 전체로 퍼져가지고 햇빛을 막아준 다음에 당연히 가라앉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되게 명확한데, 첫 번째로 지구 온도를 곧바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림자지기 하니까. 두 번째로 실현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검토한 거에 비하면 되게 싸. 근데 단점을 말하면 끝도 없죠. 일단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매년 수백만 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뿌려대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막았다 하더라도 온난화가 계속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건 그냥 누적된 힘에 불과해서, 만약 1년이라도 이 에어로졸을 안 뿌리는 순간, 이걸 멈춘 순간에 이 누적된 충격이 고스란히 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입자를 뿌리든 간에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도 안 돼요. 저는 이 방법이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논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인류가 너무 좋아할 만한 방법이라서 그래요. 싸고 쉽고 즉각적이고, 문제는 정말 그냥 순위에 넘겨버리고, 인류가 언제나 이런 방법을 선택해왔죠. 어쨌든 종합하자면은, 이 탄소 포집이라는 지점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깨달음을 얻어요. 뭐냐면 탄소 저감이죠. 탄소 포집보다는 탄소 저감이 훨씬 쉽습니다. 이거는 돈을 버는 것보다 절약이 훨씬 쉬운 거랑 비슷해요. 이 배출된 탄소를 10% 흡수하기 위해서는 진짜 상상을 초월한 지구적 규모의 설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배출량을 10% 줄이는 건 상당히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정치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선을 탄소 저감으로 이렇게 돌리는 순간에 정치가 문제가 돼요. 근데 정치는 굉장히 절망적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정치 바깥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기술들은 그냥 현실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해 보였던 것이지, 정말로 시행된다든가 적용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이 정치적 문제에 안 걸릴 수가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외면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외면할 수가 없으니, 자, 이제 탄소 저감,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이 얘기가 좀 너무 길어진 것 같으니 1부는 여기서 끝내고 2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